정신분열증.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4절입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정신분열증이란 망상, 환각,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의욕 상실,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병의 양성 증상은 환각, 망상, 격앙, 긴장, 이상한 행동입니다. 음성 증상은 무언어증, 묵회감증, 무욕증, 집중력 저하, 단조로운 정동입니다. 기타 증상은 비논리적 비체계적 언어와 사고, 체계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은 존 M. 마크 샌드포드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에 의해 가이드에 수록된 정신분열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개념과 대조적으로 정신분열증은 분열된 인격이 아니다. 분열된 인격이라는 말은 다중인격에 더 가깝다. 정신분열증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을 지칭한다. 정신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론가들은 정신분열증의 유일한 원인으로 두뇌 속 화학물질의 유전적 불균형을 꼽는다. 그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유년 시절이 일반인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환자는 화학적 균형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요인들에 조금씩 영향을 받다가 어느 강력한 충격에 의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게 된다. 다른 전문가들은 화학적 불균형만이 독보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요인이 극심한 가정에서 자라나 이미 어린 시절에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들은 이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편다. 부모로부터 듣는 모순된 이야기, 혹은 이중구속은 정신분열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병의 원인이다. 티미의 어머니는 티미에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하지만 티미가 들어온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화난 목소리에 실려졌다. 티미의 아버지는 티미에게 체벌을 가할 때 티미가 울 때까지는 절대로 회초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티미가 울기 시작하면 운다고 때린다. 대부분의 경우 모순된 언행을 일삼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 자녀가 비판을 가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언행엔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론가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중 구속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모든 부모가 어느 정도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순된 말을 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정상적인 이중성도 아이들에겐 큰 충격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의 초기 증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정신병의 증세가 나타남에 놀라고 혼동된 부모는 이러한 증상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중 더 심한 이중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가운데 부모는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때문에 미치겠어와 같은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곧 모순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모순된 행동에 자녀들은 계속 헤어날 수 없는 이중 구속 안에 갇히게 된다. 결국 자녀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점점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정신분열 환자들은 체내 화학물질의 불균형, 혹은 혼돈만 지속되는 삶의 방식 때문에 혹은 이 두 요소 모두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현실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들은 삶에 무감각하다. 집중력이 약하다. 그들은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걸 싫어한다. 어떤 환자는 얼굴을 찌푸린 채 앉아 있고 또 어떤 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긴장병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상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실질적인 현실보단 내면의 현실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그때 몽상을 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펴 우리가 실수 저지른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1차 사고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이러한 사고 단계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1차 사고 과정을 백일몽이라고 부른다. 환자들의 귓전에 가끔씩 울리는 종소리는 이제 점점 없고 이들의 말에는 초점이 없기에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정신분열 환자는 그들이 본 환각을 현실이라고 느낀다. 마치 우리가 밤에 꿈꿀 때 그 꿈이 실제처럼 느껴지듯
이들에게 꿈속 사물이나 환각 속의 사건은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뒤지거나 많은 군중들 속에 들어가 혼자 말을 내뱉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상황에 걸맞지 않은 웃음, 울음, 분노를 터뜨리곤 한다. 우리는 꿈속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꿈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대저택이나 혹은 집단 속에 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반대의 성을 갖기도 한다. 마치 우리가 꿈꿀 때 실제인 것처럼 느끼듯 정신분열 환자도 그들의 환각 속에서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심한 환각을 일으킨다. 그들의 말은 기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 정신분열증의 초기를 지나 후기에 다다르면 그들의 정신세계는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되고 환자는 내면의 실제와 현실을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자기 방어 태세를 갖춘다.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채 그들은 자해하기도 한다. 그들의 위생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어떤 환자는 침대에 소변을, 심한 경우 대변까지 배설한다. 혀로 자기 손을 핥거나 물어뜯는 경우는 다반사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증세도 많이 목격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례. 마이클은 이상의 문제들, 예를 들면 근심, 우울증,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중 큼직한 스트레스 요인은 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마이클은 오랫동안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허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밀린 집세며 지불하지 못한 각종 요금 고지서들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마이클의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생각이 심하게 혼돈되고 귀에선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끔씩 마이클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울곤 했는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울음이었다. 그는 벌레들이 자신의 팔에 기어오르는 듯한 환각을 보기도 했고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강압적인 음성을 수차례에 걸쳐 듣기도 했다. 심지어 두세 번 정도 아내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환각을 보았고 아내의 이마에 도끼가 찍혀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귀신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내가 분별했을 때 귀신의 영향력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마이클의 행동은 정신분열 증세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장 인근 도서관으로 달려가 정신분열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이클에게 정신분열증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줬다. 내가 만일 그와의 상담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신분열증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역자를 소개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깊은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고 주중단 1회의 상담이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하면 마이클의 시간만 축낸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도 하차는 마이클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게다가 마이클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마이클과의 상담 사역을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마이클은 내게서 안정감을 얻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받았는데 병세가 호전되기도 했다. 후에 마이클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 마이클의 증세가 매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눴다. 마이클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 마이클의 가족은 그의 증세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 정신건강센터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만일 마이클이 자신의 환각이나 꿈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동의했다. 실로 마이클의 유년기는 이중구속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은 어릴 적 자전거에 부딪혀 다리뼈가 끔찍하게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심하게 찢어지는 사고를 기억했다. 당시 부모님은 마이클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용기를 요구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이클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대신 소금 묻힌 천을 가져다가 마이클의 상처에 대고 문질렀다. 그는 아들이 울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은 뒤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마이클이 느낀 고통은 너무 컸다. 마이클은 눈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아픔을 삼켜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이클이 몇 번 신음소리를 낸 것에도 질책을 가했다. 또 한 번은 수시간 동안 뙤약볕 아래서 일을 했는데 잠깐의 휴식도 없어서 마이클은 몸도 피곤하고 목도 말랐다. 일을 끝내고 나서 마이클은 아이스티 한 잔 마셔도 되냐고 아버지께 부탁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게으름뱅이가 뭘 했다고 아이스티냐, 이 녀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이라며 질책을 퍼부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질책은 마이클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스스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인도했다. 마이클은 모든 일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말이다. 현재 마이클의 아픈 허리는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마이클의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집에서 쉬는 동안 그는 자기 대신 자신의 반려자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마이클에게서 내가 발견한 것은 물론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아래에 열거한 쓴뿌리의 기대였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기대. 죄책감은 자신을 영원토록 따라다닐 거라는 기대.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은 참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이라는 기대. 그러한 고통을 느끼도록 강요는 받겠지만 고통받는 아픔을 밖으로 표출해선 안 된다는 기대.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워선 안 된다는 기대가 그것이다. 마이클의 정신병 증상이 귀신의 드러남과 비슷했음을 목격한 것은 한 번만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귀신이 마이클에게 달려들어 좌절감을 증폭시켰고 스스로를 환멸하도록 부추겼으며 자학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달려든 귀신의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였다. 마이클의 거짓 전신갑주를 뚫는 불화살을 쏘아 피해를 입히는 것이 그것이다. 마이클에게 있어서 귀신에게 포위되는 것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곧 비현실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어떤 경우엔 목소리는 듣는 것과 같은 특정한 증상들이 환자의 무의식 속 정신착란의 산물이라기보다 드러난 귀신의 역사일 때가 있다. 어떤 경우가 정신착란 증세인지 또 어떤 경우가 귀신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되는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는 없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영적 분별력을 단련해야만 한다. 마이클의 정신분열이 전적으로 이중구속 때문인지 아니면 이중구속 가설은 거짓이며 그가 겪은 일은 단지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한 것인지 전문가들조차 단정짓지 못한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화학물질 균형을 해친다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내담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마이클이 받는 현재의 스트레스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직면토록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더니 마이클의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약물 치료의 효과는 상승했다. 매번의 상담 과정을 통해 마이클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마이클이 온전히 치유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만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년 후에 만난 마이클의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상담 사역자들 역시 마이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내적 치유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내적 치유에 따른 좋은 결과도 많이 보고되었다. 마이클의 치유 사역을 통해 나는 정신질환 환자를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마이클의 정신분열 증세가 온전히 드러나기 전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오랜 시간 상담했기 때문에 그가 내 사역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질환 영역이 내 분야가 아니지만 마이클은 나를 신뢰했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그의 삶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신뢰를 통해 나는 마이클과의 치유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내가 마이클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에 관해 빈약한 지식과 불충분한 치유 기술을 가진 사역자들이 이 영역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들의 의도가 선할지라도 불충분한 지식과 기술이라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시행치 않았다.
오히려 다른 많은 내담자들에게 행해왔던 방법을 마이클에게 적용하기 위해 그가 현상을 충분히 자각하도록 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나는 마이클의 증세 중 다루기 힘든 부분은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 다 아는 양 허세를 떨지 않았다. 나는 마이클의 가족에게 나보다 더 나은 상담자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만일 마이클이 완전히 미쳤더라면 그의 복잡한 내면을 파헤치는 치유 과정 속에서 그가 내 방법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다른 사역자에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쩌면 내가 너무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지 모른다. 혹은 내가 믿음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적을 얕보지 않는다. 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은 사건 소식을 들었다. 그처럼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선포해도 되는가?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장소와 때를 정해두셨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와 장소가 언제나 어디서나가 아니기에 당신은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축사 사역을 통해 실수로 정신병의 증세를 내쫓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귀신에 드러난 현상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쉽게 혼동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 마이클은 수많은 정신병 환자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길 교회에서 엉뚱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기 싫다고 했단다. 마이클 역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마이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약도 던져 버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이클은 성경을 읽었다. 또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정신분열 증세는 계속되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클이 듣는 목소리가 마치 귀신인 양 그 목소리에 대고 축사 사역을 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자 사역자가 말했다. 마이클, 당신은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군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자신의 실패에 스스로를 위로했던 방법이었다. 마이클은 그들의 사역에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에 사역자들은 마이클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이클은 전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의 정신질환 증세는 악화되었다. 마이클은 그들의 이기심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었다.